100년이 넘는 대한민국 최장수 기업. 해방 후 한국의 맥주 사업을 이끌어온 두산. 하지만 창업주가 물려준 맥주 사업을 버리는 결단. 우리 기업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라. 그랬더니만 맥힌지 진단 결과가 뭐냐면 이런 상태로 하면 3개월 내에 니네 회사 부도난다. 자, 방법이 없다. 돈 되는 건 다 팔아라. 그 중에서도 가장 돈이 되는 캐시카우가 오비 맥주인데 이것까지도 다 팔아야 된다. 1991년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최악의 사건. 일명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영남 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두산전자의 페놀이 유출된 사고였다. 두산전자가 화학 제품인 페놀을 이동하는 관이 터지면서 생긴 사실을 처음에는 은폐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 낙동강 유역에 크게 유입되고 난 뒤에 대구 시민들이 상수원에서 냄새가 심각하다 이런 고발이 잇따르면서 조사 들어가서 확인이 됐던 사건이에요. 페놀 방류 사건은 두산그룹 전체 불매운동으로 확대되고 두산그룹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두산의 오비 맥주였다. 이 국민들의 분노라는 게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죠. 환경부 장차관이 모가지가 떨어지고 이제 박용곤 회장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두산그룹의 뿌리, 오비 맥주를 버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두산 간판 사업, 맥주를 버리다. 국내 최장수 기업의 시작. 보부상이 질비했던 그 시절, 포목점이었던 박승직 상점이 문을 열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사는 시작되었다. 유난히 장사 수완이 뛰어났던 박승직의 포목점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비결은 전국 팔도의 다양한 옷감과 무역을 통해 외국에서 들여온 면직물까지 취급하는 안목이었다. 이름난 종로의 거상이 된 박승직은 상권을 일본인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지금의 동대문인 광장시장 조성에 앞장섰다. 조선 그 상권에서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게 부각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고종 철종 그 국장을 치를 때 그걸 봉도대장이라 그러나 그러니까는 전국의 보부상들을 불러 올려 가지고 그 상여를 호위하는 선대에 서 가지고 그런 사람. 박승직에게는 금지옥엽 아들 박두병과 알뜰한 아내 정정숙이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재래식 화장분을 접하게 된 아내 정정숙은 포목점 단골들에게 화장분을 사은품으로 주게 되고 사은품은 이내 포목점의 주력 상품이 되어 박가분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팔리기 시작했다. 부녀자들과 장돌뱅이들은 박가분을 구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였다. 주요 고객들한테 그냥 사은품으로 줬어요. 근데 써보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물건을 이제 살려는 사람이 많죠. 그렇게 해서 상표를 이제 박가분이라고 해갖고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까지가 박가분의 어떤 절정기였어요. 해방이 되고 조국을 되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한국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자본과 기술자들이 갑자기 물러가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적산 기업은 애물단지가 됐다. 성급히 적산 사업을 이어받았다간 친일파로 몰릴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적산 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던 조선인들은
해방 후 그야말로 끈 떨어진 갓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적산 기업의 하나였던 쇼와기린 맥주의 조선인 직원들이 박승직을 찾아온다. 당시 쇼와기린 맥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박승직에게 사업을 맡아달라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매일 이어지는 직원들의 눈물과 애원 속에 박승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조선인 직원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던 박승직. 그러나 결정은 쉽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주주로 참여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는 조선 사람들한테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자. 그런 의미에서 일본 사람 주주 20여 명이 넘는데 두 사람을 참여시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박승직 선생하고 김현수 선생. 그렇게 두 분이 참여를 하죠. 해방 직후 일본 맥주인 쇼와기린 맥주를 인수한다는 것은 박승직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쇼와기린 맥주를 인수, 아들인 박두병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그리고 박두병은 박승직 상점의 이름을 두산상회로 바꾸면서 두산시대를 연다. 적산 기업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 동양맥주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맥주 이름도 동양맥주의 앞글자를 따 오비로 바꾸면서 맥주 사업체로 성장시킨다. 기린 맥주였거든요. 그 기린 맥주라는 게 일본 기린 맥주니까 이것도 오비로 바꾸죠. 그 오비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동양 맥주의 영어식 표현하면은 이제 그 되는 거죠. 그 이니셜만 따갖고 오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적산기업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일본인들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맥주는 일부 상류층들만이 즐기는 고급 술이었다. 하지만 맥주, 혀끝보다는 목구녕이라는 광고로 이목을 끌게 된다. 한국 전쟁 후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맥주는 일반인들에게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최초로 가볍고 저렴한 가격에 캔 맥주를 생산한 오비 맥주는 맥주의 대중화에 불을 붙인다. 본격적인 맥주 시대 개막. 박승직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았던 것이다. 해방되고 나서 미군들이 들어오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맥주가 대중인지 마시는 그런 음료가 됐는데 박승직 그 선생이 내다보는 그 상업적인 안목으로서는 맥주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맥주의 대중화 시대가 시작되고 강적이 오비 맥주를 위협해오는데 바로 크라운 맥주. 천적이나 다름없는 크라운 맥주는 매번 오비 맥주 판매율을 뒤집으려 했지만 이미 맥주는 오비라는 공식이 있는 맥주 시장에서 오비를 추격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당시 오비 맥주에서 처음으로 냉장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만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가 상가에 보급을 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엄청 전국적으로 하면은 수백억 원의 당시의 돈으로 수백억 원이 드는 자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물을 제공하면서까지 시장을 잠식하니까 결국은 그 냉장고 속에는 오비 맥주가 담길 수밖에 없죠. 때마침 통기타와 맥주 시대로 대변되는 70년대 오비 맥주의 돌풍은 거셌다. 여보세요? 얘기 하나 있어요. 안주도 하나 더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값이 조금 저렴한 조끼 맥주를 먹었지만 어른들은 이게 어깨가 탁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큰 병 그 맥주를 드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 감상실 한참 드나들 때 음악 감상실 주인 아저씨가 가끔 그런 자랑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오늘 낮에 말이야 무슨 국회의원이 오셔서 옆에 그 청요리 집에 가서 말이야 이 탕수육에다 오비 맥주를 먹었어. 그걸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1982년 본격 프로야구 시대가 열렸고 오비맥주의 돌풍은 야구팀 창단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오비맥주는 그룹의 마스코트가 된다. 오비베어스는 맥주처럼 톡 쏘는 시원한 경기로 다수의 팬을 확보한다. ander슨 맞습니다. 투수키를 넘겼습니다. 유지한 잡았습니다. 러닝스로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오비베어스는 박철순 같은 스타 선수들을 배출하며 프로야구 출범 원년에 우승까지 거머쥔다. 오비베어스는 가장 큰 게 원년 우승팀, 그리고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박철순,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거칠 것 없는 오비맥주의 질주가 계속될수록 경쟁사 크라운 맥주는 2인자의 서름을 뼛속 깊이 느껴야 했다. 활동성과 맥주는 굉장히 잘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상승 효과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마도 오랫동안 오비 맥주가 1등을 구가한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러나 오비의 맹렬한 질주를 가로막는 대사건이 터진다. 1991년 일명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두산전자가 낙동강에 공업용 페놀을 방류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은 두산전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두산그룹은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결국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데, 당시 이제 구미공단 내에 두산전자라고 있어요. 이 두산전자가 뭐 하는 이제 기업이냐면 지금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PC라든지 TV에 그 회로 기판 있죠. 그거 제작하는 업체예요. 근데 그걸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세척하고 이런 데 쓰는 화공약품이 페놀입니다. 지금 대구 시내 대부분의 가정에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흘러나온 페놀 원액은 즉각 낙동강을 오염시켰고 수원지의 수돗물 생산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한 달 간격으로 연이어 터진 페놀 방류 사건. 사건을 덮기 위한 임시방편의 사과, 그리고 미숙한 뒤처리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영남 사람들의 식수로 쓰이던 낙동강은 이 사건 이후 낙동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이제 그 낙동강에 페놀을 흘린 거는 이미 90년부터 그 이제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두산전자에서 이 낙동강으로 계속 흘려보냈다. 그렇게 한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정화 비용 500만 원을 아끼려고 그렇게 한 거다. 두산그룹에 대한 규탄은 이어졌고 두산 제품 불매 운동에 이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거리에는 오비맥주병이 깨진 채 나뒹굴었다. 직격탄을 맞은 오비맥주, 그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두산에서 나오는 오비맥주는 공장이 이천에 있었습니다. 이천 공장하고 실제로 페놀 사건이 있었던 낙동강하고는 지역적인 거리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같은 어떤 물을 소재로 해서 만드는 재료로 해서 만드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오비맥주가 직격탄을 맞았고. 페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물에 대한 불신으로 얼룩졌고 사람들은 점차 물을 끓여 먹는 것이 아닌 사 먹게 되는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하게 된다. 소독약 냄새나는 물을 먹느니 차라리 돈을 들여서 물을 사 먹겠다.
당시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였지만 페놀 사건 이후 생수 수요는 점점 늘어났다.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화학 물질이 인간에게 또 먹는 물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줬던 점도 있고, 이 이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물, 특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져서요. 산업계에서는 생수 시장이 새롭게 전개되는. 오비 맥주의 불매 운동으로 만년 2등이었던 크라운 맥주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 물로 치명타를 입은 오비를 겨냥하듯 지하 150m 천연 안반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다. 맥주 이름도 깨끗함을 상징하는 하이트로 바꾸는데 그 결과 하이트는 오비를 꺾고 1위로 올라선다. 그 하이트도 보면 얼핏 보면 그 영어 화이트에서 W만 떼낸 거 아니에요. 그 깨끗하다는 이미지.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물린 데다가 두산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그 비윤리적인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그 두산 맥주 소비자들이 하이트로 다 가버린 거죠. 저문은 오비 맥주 왕국. 추월한 하이트를 다시 따라잡으려 고군분투했지만 이미 역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두산은 갈림길에 서게 된다. 맥주 사업을 벌이자는 의견과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두산의 뿌리를 어떻게 팔 수 있냐는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맞선다. 급기야 경영진이었던 형제들 간의 갈등은 두산 전체를 뒤흔든다. 특히 박용성 회장은 쓸모없다는 뜻의 걸레론을 내세우며 맥주 사업 매각을 맹렬히 주장한다. 박용건 회장은 소비재 산업을 두산그룹의 전통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DNA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좀 주장했던 것 같고요. 박영성 회장이 과거의 소비재 산업이란 특히 맥주라든가 뭐 치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 말씀하신 걸레론 같은 거를 가지고 폄하하지 않았나. 때마침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는 두산그룹의 위태위태한 맥주 사업을 벌이라고 권고해왔다. 또다시 고민하는 형제들. 100년의 전통을 이을 것이냐. 현실을 직시해 사업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이냐. 100년 기업 두산그룹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두산은 오비 맥주를 매각, 두산에서 오비라는 브랜드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외국계 맥주 기업 벨기에 인터브루사로 넘어간 오비 맥주. 사람들도 상당히 좀 친숙한 어떤 오비 비어스가 두산으로 가면서 뭐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한두 개 정도는 두산 비어스 뭔가 좀 낯설고 뭐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두산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맥주 사업뿐 아니라 식음료 사업, 출판 사업 등 소비재 브랜드를 매각하면서 전면 사업 구조 재편에 들어간다. 두산을 잘 아시는 분들은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던 영업이익률이 영업 적자로 전환된 상황, 그리고 부채 비율이 6, 7천억대에서 1조 3천억까지 빨리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두산그룹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그룹의 과감한 구조조정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온다.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일찍이 알짜 기업들을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두산은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중공업 공개 입찰에서 두산그룹이 새 주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두산은 이제 맥주 회사란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면서 재계 10위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30분 만에 끝난 오늘 입찰에서 두산이 36%의 지분 인수 가격으로 3,057억 원을 써내서 경쟁사인 스페코를 제치고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간판 사업인 오비 맥주를 버리고 두산은 중공업 사업에 눈을 돌린다. 한국중공업과 더불어 대우기계 등을 인수하며 중공업을 주력 사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소비재 사업만으로는 그룹이 더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안팎에서는 이전의 사업과는 확연히 다른 두산의 사업 추진에 술렁였다. 사실 맥주라는 큰 덩어리를 띄워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사업 간의 연관성도 매우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 규모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는 부분에서 두산이 강점이 없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수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전략을 할 수 있는 산업재 쪽으로 진출을 하자. 우려 속에서 전 세계 소형 건설 중장비 부문 1위였던 밥켓을 인수한 두산.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M&A, 중공업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함이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두산의 밥켓 인수. 한국 기업이 미국 대기업을 인수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지금 아무리 잘 되는 사업도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 그러면 가감하게 매각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쩌면은 그 두산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사에서 보면은 정말 그 어떤 기업의 그 사업 구조를 180도 바꾼 그런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사업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한 두산. 하지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고 하필 이때 전 세계적으로 중공업이 불황을 겪게 된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개발 수요가 줄어들고 미국 기업들도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두산이 인수한 밥켓의 적자는 늘어만 갔다. 두산그룹은 다시 우왕좌왕하기 시작한다. 당시 밥켓의 인수 대금을 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두산은 서둘러 계열사의 자금을 끌어들여 밥켓 구하기에 나서는데 밥켓이 사실은 해외 현지에서는 저거 이제 막판에 간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가지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는데 저 엄청난 장치 산업 저걸 어떤 식으로 유지해 갈 거냐. 저건 돈 먹는 하마인데 잘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저게 안 되면 국내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박용성 이사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최근 두산의 수장이었던 박용성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 구조조정 논란과 금융위기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 두산. 그룹의 주력 사업을 소비재에서 산업재 구조로 바꾼 두산의 선택.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던 100년 기업 두산의 미래는 대한민국 최장수 기업 두산. 전통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한 선택. 두산그룹이 캐시카우, 즉 현금 창출력이 높은 이 맥주 사업을 버리고 다른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맞느냐.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가?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엔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엄청난 규모의 이제 기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기업이 기존 그 사업 구조를 180도 바꾼다는 게 그건 결단이잖아요. 또 혁신이고. 그런데 이제 어쩌면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앞으로 기업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두산은 오늘도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